정신이 번쩍 들었다. 앞으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오늘 발표된 세 자리 내각에는 모두 여성이 낙점됐습니다. 6일 남은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바로 시작되죠. 잠시 뒤에 여야 표정 전해드리고 지방선거 격전지를 돌아보는 YTN 기획 시리즈는 오늘 울산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 이근 예비역 대위. 의용군 참전에 여전히 논란은 많지만 이 대위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전쟁 범죄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위의 우크라이나 현지 탈출 과정과 인터뷰를 YTN이 단독 입수했는데 잠시 뒤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2달 연속 인상은 14년여 만으로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서 대출 이자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 중반까지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반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에서 2.7%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각종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격전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내부 이견이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내각의 여성 기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인사로 해석됩니다.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미국은 그러나 코로나19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고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이로써 기준금리는 1.75%가 됐습니다. 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높이고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금통위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거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높였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인데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5%에 가까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3.1%로 예상했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이번에 4.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즉 빅스텝에 대한 대비 차원입니다. 미국 연준은 이달 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22년 만에 빅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고 앞으로도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고 해외 자금의 이탈과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빅스텝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오르는데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자본 유출의 우려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올 하반기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오늘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올렸죠.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인상을 단행한 데에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고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요. 이거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 한국은행이 1년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8번 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렸다가 이번 달에 또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0.5%포인트를 총 올렸습니다. 이게 14년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네. 봐야 될 텐데 오늘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3.1%에서 4.5%까지 네,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사실 아침에 그 발표 나왔을 때 좀 놀랐어요. 아. 예상은 한 4.2%, 3%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4.5%가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지금 물가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이게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한국은행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높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원자재 값들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대외 의존도가 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도 많고요. 수출도 많고 특히 원자재들은 대부분 수입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공급이 우리나라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고 거기다 추가 경정 예산안 같은 정책들도 시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물가를 좀 올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건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면은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추경도 하는 쪽에 설명을 들어오면은 한 0.1% 정도 물가를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다 문제가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물가 전망을 3.1%에서 4.5%로 대단히 크게 높여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거다. 이런 이번 달 전망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 이번 달이요.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하는 예. 쪽에서도 5%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지금 물가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인데 미국 역시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추세가 지금 한국은행 결정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그렇죠. 앞서 전화 연결에서도 일부 다뤄졌는데요. 미국도 지금 빅스텝이라고 했죠. 0.5%포인트 갑자기 기준금리를 크게 높이는 걸 네. 이번 달에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랑 기준금리 격차 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기관은 2% 금리를 주고 어떤 기관은 3% 금리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금을 당연히 3% 쪽에 하겠죠. 그렇겠죠. 거기다 달러는 기축통화, 그러니까 국제결제의 기본이 되는 통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자금은 달러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자본이 유출된다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달러 쪽에 계속 돈이 몰리다 보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겠죠. 예. 환율이 오르면은 같은 가격의 원자재를 사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어떻게 기준금리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선제적 대응. 그럼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게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우리도 이른바 예. 0.25가 아닌 0.5%포인트씩 이렇게 빅스텝으로 올리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기준금리 자체는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 3차례 올렸습니다. 0.75%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올리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 3차례 정도 더 올리지 않겠냐. 그러면 연말에는 2.25%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 정도가 대체적인 관측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창용 총재도 이 금융통화위원회 끝나고 기자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말에 2.25%에서 2.5% 정도 되는 게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기대가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금융통화 정책은 이 물가 상황에 중점을 둬서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이
빅스텝 가능성. 네. 이건 지금 주요국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높긴 하지만 주요국들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0.5%까지 올리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조금 더 많긴 한데요. 네. 또 이창용 총재가 얼마 전에 빅스텝을 언급을 했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계속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다. 이랬을 때는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네. 전망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가능성이 크진 크진 않다. 않다. 예. 그러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물가는 기본적으로 통화적인 현상입니다. 시중에 자금이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고요. 자금이 줄어들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가는 이게 전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병충해가 닥쳤다든지 뭐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든지 그럴 때는 농작물 가격이 쭉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통화량으로 조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 요인이 있고 수요 요인이 양쪽이 다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역시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자재 가격들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은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연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외부적 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요? 많죠. 예. 일단은 대출자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이 그러니까 카드빚까지 포함한 모든 가계빚 이게 지금 1,750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0.25%를 올린 만큼만 시장 금리가 딱 그만큼만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 3조 원이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5차례 높였으니까 한 16조, 17조 원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까지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사람별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대출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영끌, 또 젊은 층들이 비투를 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금리가 빠르게 올랐을 때 이런 취약차주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금융의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보통 이 기준금리 경기가 안 좋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수단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빠르게 올리다 보면은 이게 자칫 물가는 잡지 못하고 대출자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율하는 당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사실 경제는 뭐 항상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느 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사실입니다. 그건. 예.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예.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전망은 일단은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한 배경을 보자면 정책 실패가 첫 번째 이유겠죠. 거기다가 기준금리를 낮게 잡은 저금리 기조가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시중의 자금들이 자산 시장으로 옮겨간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연관이 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높였고요. 거기다가 또 이 대출 규제도 있었고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 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여기에 거래도 뭐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는 사이에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렸기 때문에 금융 비용은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약보합세 정도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달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영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고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자,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 다른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예, 임금 피크제 효력에 대한 대법원 기준이 지금 처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금 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대법은 오늘 퇴직한 연구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61살 정년을 보장하면서 55살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로 월 급여가 많게는 283만 원까지 줄었는데요. 재판부는 연구원의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으론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돈이 제도 도입 목적을 위해 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임금 피크제 때문에 A씨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제도 시행 전후로 A씨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나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1, 2심 재판부 역시 55살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로 차별해 무효라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임금 피크제 시행으로 불이익을 봤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삭감된 임금 1억 3,7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 측은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적정성 등에 따라 효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는 2000년대 들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됐는데요.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절반에 가까운 46%입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한 첫 대법 판결이 나온 만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이들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인선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586 용퇴론 이후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지도부 그리고 후보들 일정을 보면 인천 계양 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아침 인천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영선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오로지 당선을 목적으로 연고도 없는 계양으로 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고, 윤영선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5일도 채 되지 않은 분, 그리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분, 그리고 혹시나 잘못되면 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 다시 말해서 25년의 텃세와 25일의 철새의 대결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기철도 등을 민영화하려 한다며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국민 등골을 빼먹는 민영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고발당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고발 수사 피하려고 뭘 한다, 이런 프레임 만드는 아주 악성의 정치 세력입니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민영화, 우리 국민들의 등골 빼는 민영화, 특정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이번 지방선거 주요 후보들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밤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광진과 성동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쳤고, 송영길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여주와 이천, 용인 등 경기 남부를,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파주와 양주 등 경기 북부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네, 각 당 상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내정된 것 두고 당정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종원 은행장 내정에 대한 반대 뜻을 고수했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은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윤 은행장의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주도하거나 비유하거나 그리고 숨었던 사람이 새로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586 용태론 주장을 계기로 당내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쇄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박 위원장 발언은 분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당이 다소 또 분란의 여지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부터 그런 의지를 보이고 당의 단합을 촉구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당내 설득 과정이 빠진 건 아쉽지만 박 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옹호하는 등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두고 여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어젯밤에 이어 오늘 점심부터 다시 모여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 현안임을 앞세워 내일 본회의를 열고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채 상환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긴급금융 채무관리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따져도 15조 원 가량 더 늘어난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당장 전반기 국회 임기인 내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장단과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국회 의결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야도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김승희 전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 젠더 갈등이 유감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성을 우선 발탁하겠다고 인식을 바꾼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장관 등 3명의 내각 인선이 발표가 되는데 모두 여성이죠? 네, 윤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공공행정 전문가로 교육행정 비효율 개선은 물론 인수위원을 역임한 만큼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도 인사추천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후보자는 안철수계로 분류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승희 전 의원이 낙점됐는데요. 김 후보자가 보건의료계 권위자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국가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인물이라고 대통령실은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지명했는데 마찬가지로 여성인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능력 중심 인사를 강조했고 앞서 임명된 부처장관 16명 가운데 여성은 여가부 김현숙, 중기부 이영, 환경부 한화진 등 3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 젠더 갈등이 유감스럽다는 지적이 겹쳤는데요. 이에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주겠다고 발언하는 등 윤 대통령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그동안 민주당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 완성되면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드디어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례회의가 열렸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감회가 새롭다면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첫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물류 창고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고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는 직원들을 격려차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뺀 16개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 내부가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네, 개방 첫날 두 곳 모두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청와대 본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청와대 본관과 관저 내부가 관람객들에게 공개된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뒤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셨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긴 줄이 보이실 건데요.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민들의 줄입니다. 기다리려면 최소 1시간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시민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네, 이곳에서 직접 관람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린 만큼의 또 한 번은 올 수 있는 길이니까 자주는 못 오니까 또 기다리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이런 정사를 했을까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좀 새겨지네요. 네, 본관에 들어서면 보실 수 있는 풍경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덧신을 신고 정문으로 들어서면 레드카펫이 깔린 웅장한 계단이 눈에 띄는데요. 관람객 촬영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펜스를 따라가면 가장 먼저 관람할 수 있는 방이 충무실입니다.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외빈 만찬을 하는 등 다용도로 활용됐던 공간입니다. 여기서 붉은색 카펫을 따라 걸으면 유백색의 벽과 천장, 샹들리에가 화사한 느낌을 주는 인왕실이 나옵니다. 서양식으로 꾸며진 이곳은 간담회나 오찬, 만찬이 열리는 소규모 연회장으로 쓰였습니다. 인왕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본관의 가장 핵심 공간, 대통령의 업무를 보던 집무실이 나옵니다. 금색 무궁화와 봉황 장식이 눈에 띄는 넓은 공간이지만 지금은 집기류가 모두 빠져 조금은 썰렁한 느낌을 줍니다. 벽면이 황금색 십장색 문양도로 장식된 접견실을 지나 다시 1층으로 내려오면 영부인이 접견실과 집무실로 쓰던 무궁화실에서 역대 영부인 초상화를 둘러보는 걸 끝으로 본관 관람이 끝이 납니다. 본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가족이 거주하던 관저 역시 관람객들에게 개방됐는데요. 아쉽게도 관저는 직접 들어가진 못하고 앞뜰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어제 취재진에 미리 공개된 관저 내부를 직접 둘러보았는데요. 가구가 모두 빠져 썰렁한 느낌이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애완동물의 밥그릇과 사료 부스러기가 남아있는 모습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개방 이후 그제까지 관람객 37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개방 기간이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됐는데 이후에는 청와대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빈관과 충추관에 이어 본관과 관저까지 볼 수 있게 되면서 한층 더 친근하게 청와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본관 앞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 이근 예비역 대위가 침투 작전 중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이근 예비역 대위는 오데사와 헤르손 전황이 불리하다며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전쟁 범죄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단독 보도한 이승윤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근 예비역 대위 지금 부상당한 상태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일단 우크라이나 위험지대에서는 탈출한 상태입니다. 이근 예비역 대위는 3주 전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 2주 동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 군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인 리비우로 기차를 통해서 이동했는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난민 구조 활동을 해온 플루티스트 이 송솔나무 씨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을 위해 안전지대로 이동한 겁니다. 이근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심각하게 안 다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너무 친절한 분이 픽업해줘가지고 너무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Thank you. 지금 우크라이나 안전지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다친 겁니까? 네, 다행히 이근 씨는 총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 침투 작전 중에 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다쳤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침투 방법을 사용한 건데 아직도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의용군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침투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작전 내용이 자칫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릎 양쪽을 다쳤어요. 리해브는 저는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평균 기준이기 때문에 특수부대 출신들은 회복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저는 금방 100%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침투 작전 중에도 이렇게 십자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치열한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서 활약했던 이근 씨가 파악한 전황은 어떻다고 합니까? 네,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현황이 좀 다른데요. 예. 당시 이근 대위가 이제 도착했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이 키이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과 또 러시아군의 학살이 벌어졌던 부차, 이 호스토멜 상황이 매우 나빴지만 지금은 호전이 됐고 키이우는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부와 남부는 전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상 폐허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남쪽에서 이 전투가 벌어져서 거기에 참가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수작전을 수행을 했고 또 적지 안에 들어가서 계속 임무를 뛰었는데 메리우폴은 결국에는 적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 카르키브는 좀 좋아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 오데사 그리고 케르산 그리고 다른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여권법 위반 등의 문제 때문에 이제 반대 의견도 많이 있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근 씨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근 씨는 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많이 목격하고 기록했다면서 이번 전쟁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러시아군의 범죄에 대해서 뉴스에서 접하고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다는데 예. 직접 눈으로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는 러시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이근 씨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학교를 폭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민간인들이 계속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차량을 타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에다가 그냥 쏘더라고요. 그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또 작전 캠으로 또 녹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다 범죄 기록이 될 겁니다. 저한테는 이 싸움이 그냥 good vs evil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전황을 직접 겪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군필자 정도의 경력으로는 의용군에 입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근 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많은 나라에서 민간인들과 군인 출신들이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남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근 씨는 함께 의용군에서 팀장으로 활약하던 미군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저격수가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프로인데도 이렇게 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 하지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과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없으면 오지 않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남자들 상당수가 군대를 다녀온 만큼 뭐 이 정도 경력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제블린이나 스팅어 미사일, 뭐 통신기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장교 출신으로서 지휘 경험이 있거나 뭐 장비가 있어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시간과 인원 등 여력이 없어서 풍부한 군 경험과 특기 그리고 장비가 있는 지원자만 현재 의용군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군 대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입대해서 오히려 돈을 많이 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요청했던 뭐 방탄복과 방탄 헬멧 등 개인 전투 장비는 스스로 챙겨왔다면서 한국인들의 이 의용군 입대를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위험수당을 조금 받고 이 기본적인 우크라이나군의 월급도 좀 받긴 했지만은 혹시 돈을 벌려고 의용군에 입대하려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와서 뭐 장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폐합니다. 근데 반대로 뭘 요구를 한다? 뭐 장비가 안 좋다? 뭐 밥이 안 좋다? 돈을 안 주냐? 그러면 왜 왔어요?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도움을 주러 왔으면 그러면 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앞서 이승현 기자도 이근 대위도 현지에서 국내 여론들이 많겠지만 반대 의견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또 정부도 처벌 방침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근 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확고한 모습이었는데요. 이근 씨는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켜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자신이 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하우나 경험을 전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경험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당연했어요. 여기 나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치면서까지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보람 있게 제가 여기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 가까이서 봤을 텐데 지금 이 전쟁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걱정되는 게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일단 이근 예비역 대위는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누구나 아는 것처럼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신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암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죠. 어차피 그 사람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레거시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미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내부나 혹은 또 의용군 내에서 이근 씨에 대한 반응들도 있습니까?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이근 씨는 정말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근 씨가 안전지대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그동안의 노고와 공적을 치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알아보고 얼굴을 알아보고 이제 영웅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근 씨가 머무르던 호텔에서는 이근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고요. BBC 등 외신들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프로테스트 송솔나무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근 대위가 여기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려고 지금 구경 오고 있어요. 이근 대위 재활 계획이나 앞으로의 향후 일정 같은 것도 또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네, 조만간 이근 씨는 일단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3개월간 재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현재 이 씨는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 힘들게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십자인대 파열이 워낙 회복하기 쉽지 않은 큰 부상이라서 아마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장에서의 활약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유명인이 된 이근 씨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근 예비역 대위의 탈출 경위 그리고 인터뷰 내용 단독 취재한 이승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18,816명으로 전날보다 5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9,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점화적인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목요일 발표 기준 확진 규모는 지난 1월 27일 이후 17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발열자가 10만여 명 늘었다면서도 사흘 연속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신규 발열자가 10만 5,500여 명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누적 발열자 수는 317만 380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68명입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안, 내일 본회의 표결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이딴 반발로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거론하며 법안 총력 저지를 선언했고 간호사들은 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면서 힘겨루기 하는 상황인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는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간호학법은 특정 지역의 특혜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연호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흔드는 난장판을 만들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입니다. 네, 간호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걸까요? 약사를 제외한 의료 인력의 업무와 그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이 규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 업무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라며 간호사 업무에 모호한 점을 악용한 불법 의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보다 엄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간호사 업무 규정이 의사 지도 혹은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화하면 진료와 처방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요. 그래서 이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수정안에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현행 의료법의 업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의료 인력 중 독립법안인 간호법 제정 자체를 두고도 이견을 빚고 있는 건데요. 간호사들은 근무 환경과 업무,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말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에 담긴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기관 활동 규정에서 지역사회 활동 규정으로 넓힌 것에 대해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 이미 많은 지역사회 영역에서 간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의사는 병원 내 간호인력 유출을 우려하고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들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거라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당에서 법안의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번 회기 내 본회의 의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오히려 의료계 내부 갈등은 더 커지는 분위기라서 간호법이 언제, 어떤 형태로 국회를 통과할지 지금 단계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격전지 판세를 점검하는 YTN 기획 시리즈. 오늘은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구청장 출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울산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선 침체한 경제를 되살릴 후보에게 유권자들의 표심이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 출마를 시작으로 지방선거까지 모두
8번에 도전해서 실패했던 송 후보는 9번째 만에 지난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지난 2010년 울산시 남구청장 선거에 도전해 재선한 구청장 출신 정치인입니다. 지난 1995년에 시의원에 당선된 김 후보는 이후 구청장 8년을 거쳐 국회의원과 울산시장에 도전했으나 크도포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 정치 활동을 한 두 후보 모두 울산의 문제를 침체한 지역 경제라고 진단합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1위로 국가 산업을 견인해온 울산의 자부심이 최근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퇴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은 경제 도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 시장인 송 후보는 재직 당시 추진했던 경제 분야 정책의 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에너지 전환 일자리 4만 5천 개를 포함해 총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김 후보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3대 주력 산업만 원으로만 울산이 다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들을 울산이 유치해 와야 됩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 4년 추진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속 여부입니다. 송 후보는 탄소 중립시대 울산의 먹거리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마무리하면 울산의 무상교통, 무상전기,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김 후보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함께 가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여러 가지 진행 많이 됐지만 그러나 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울산에 뭐가 실력이 있는지 이제 한번 따져볼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2기부터 7기까지 6번의 시장 선거에서 지난번 선거만 진보 성향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문재인의 친구인 송 후보가 승리했지만 이번 선거를 앞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뀐 이번 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울산광역시장 선거는 현 시장인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울산광역시장 선거 판세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인철 기자. 네, 울산시청 광장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 화면에 나오는 곳이 울산시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청 건물은 구간과 신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지난 2009년에 제대로 보이는 본관이 지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997년 7월 15일에 광역시로 승격됐는데 당시 관선시장이던 심한구 시장이 초대 시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승격되면서 심 시장이 이어받았고 이대 때는 선거를 통해 광역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에 3번 연임한 박맹우 시장과 김기현 그리고 현 시장인 송초로 이렇게 7기까지 모두 4명의 시장이 재임했습니다. 이제 제8기 시장 입성을 놓고 현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초로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자 대결로 구도가 짜인 것 같은데 후보들 몇 면을 좀 알아볼까요? 네, 울산시장에는 그동안의 선거와는 좀 다르게 그대 양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송철호 후보는 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 1992년 14대 총선에서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까지 모두 8번 도전했으나 실패했는데 9번째 만인 지난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광역시 승격부터 KTX 울산역 유치, 유니스트 설립까지 울산의 발전과
송철호의 인생은 하나였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울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민 노동자와 함께 해왔습니다. 김두겸 후보는 지난 2010년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 당선한 뒤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더 큰 꿈을 이루겠다며 구청장 출마를 접고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잇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듭보되는 좌절을 겪은 끝에 현역 국회의원과 전 시장 등을 따돌리고 이번에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제가 가장 잘하고 싶은 것도 행정이고 잘했던 것도 행정이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행정입니다. 저는 일을 잘했습니다. 남구청장 8년 동안 정말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주민들이 각인시켰습니다. 네, 당장 내일이 사전투표일인데요. 두 후보가 생각하는 승부수는 어떤 겁니까? 네,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취재 기자들에게 보내주는 일정이 있는데요. 이 일정을 보면 두 후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송 후보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한 지역의 거대 노동조합과 진보시민단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세나 선거홍보 활동을 현대자동차 전문가 공장지대에서 하는 건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김 후보는 상가나 전통시장을 찾아 지난 4년의 행정을 비판하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표심을 파고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함께 공동선거운동을 하며 서민과 중도층 쪽으로 세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놓은 핵심 공약들도 있습니까? 네, 송 후보는 재임 중에 추진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태화강령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전초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마무리하면 울산의 무상교통, 무상전기,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네, 김 후보는 이런 현직 시장의 정책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릴 신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저들로서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여러 가지 진행 많이 됐지만 그러나 이 부유수익 해상품역은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울산에 뭐가 실력이 있는지 이제 한번 따져볼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네, 자, 복지 분야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상당히 닮은 꼴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주거, 노인복지 분야들이 그런데요. 주민 피부에 닿는 복지 행정을 강조하다 보니 서로 비슷한 내용의 약속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복지 분야 정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환자, 아동, 영유아만큼은 국가와 울산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5대 돌봄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일터 차별과 돌봄 걱정 없는 여성 친화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비롯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주요 정책을 지원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어르신에게 무상버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농민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네, 최근 대선의 결과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 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져서 송 후보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어서 상대 김기현 후보에 이겼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이 김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몇몇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송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선거는 워낙 변수가 많은 만큼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격전지. 오늘은 울산광역시장 선거 판세 살펴봤습니다. 김인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10년을 끌어온 현대자동차 노조 업무 방해 사건에 대한 그 헌재 판결이 지금 나왔는데요.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0년 동안 심리한 끝에 파업 노동자를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부족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지난 2010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휴일 노동을 거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재 출범 뒤 가장 오래 계류된 사건으로 10년 동안 결론이 미뤄진 사이 노조 간부들은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대법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알려졌고 3년 넘게 재판 중인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공소 사실에도 포함됐습니다. YTN은 지방 의원들의 징계 기록과는 별개로 이번 8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출마를 포기해 지금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1,500명 이상의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건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큰 잠재적 후보군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 지방의원 후보자 가운데 37.7%,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전과를 가졌습니다. 5명 중 1명은 전과 3범 이상, 무려 14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보도 11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 전과로 남은 후보는 421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적이 있는 후보도 45명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온갖 범죄가 기록돼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지방 의원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시대적인 변화를 겪으며 불가피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의도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쳐 법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마저 지역사회의 대표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화 오네. 전화 저 사람 나오네. 저 가만 보면 나오네. 사무소가 주소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바로 끝에가 사무실입니다. 부산 좁은 골목에서 마주친 50대 남성. 이번 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폭행, 사기 등 전과 기록 14건. 전국 후보 가운데 1위입니다.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벌금을 냈거든, 전부 벌금. 벌금이니까 내 나라에 벌금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마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 이름 알리려고요.
내가 구현의장 쪽에 노리고 있는데 구현의장이면 보좌관 주제, 그다음에 수행 비서 주제, 그다음에 애쿠스 주제, 그다음에 그에게 선거는 다시 태어날 기회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마를 특이 사례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선이 안 됐더라도 또 후보자 등록을 한 적이 있다. 아니면은 어떤 좋은 정당, 지명도 있는 정당에 후보가 됐다는 타이틀만 있어도 보면은 그럼 그런 공신력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출마하는 것만으로 신분 세탁과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구조적 원인은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도구로 여기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전과자 가운데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 비율은 10명 중 7명.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901명, 민주당 소속 후보가 775명입니다. 사실은 이걸 정당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이제 충성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여과 기능을 정당에서 사실상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역 토호들의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또 추천하는. YTN의 지방의회 징계 전과 전수조사 연속 보도. 내일은 음주운전에 뚫린 지방의회의 실태를 뜯어보고 허울뿐인 거대 양당의 공천 기준을 고발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표결합니다. 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저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현지 시간 26일 표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도 익명의 외교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현지 시간 26일 오후 늦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 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광물 연료와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애연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새 결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 조항을 거론하면서 바로 지금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유류 트리거 조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저지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오늘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밤사이에 경기와 영서 일부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맑고 예년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여름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라고요?
네,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잠시 쉬어가며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살라기는 봄꽃들을 보고 있으니 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2도로 어제보다 4도나 낮고요. 또 바람까지 다소 불면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밤 사이에는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간에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특히 내일은 그 밖에 전국으로도 초속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6도, 광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5도, 대전과 광주,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와 함께 더위는 또 주춤할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이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위원장이 직접 나선 만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의외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죠. 네, 전체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야 모두 오늘 계양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전국 대담에서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